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교과목의 요약집 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약집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기본서와 내용에 있어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새로운 형태의 편집 자료를 보기보다는 기존의 기본서의 편집과 동일한 유사한 형태의 편집 자료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분량이 조금 줄긴 줄었죠. 기본서 양보다는. 그 이유는 부수적으로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 부분들은 가급적 생략한다고는 했지만은 제 개인적인 욕심상, 즉 뭔 소리냐 하면은 이 과목은 고득점 과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생략한 부분을 가급적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어느 정도 기본수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평가도 받겠지만 그래도 한 100여 페이지는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들은 기본수를 가지고 보충하시는 것이 고득점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과목은 고득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을 60점만 맞추어서는 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그리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70점 이상은 맞추셔야 되고 가급적 80점에 근접하도록 점수를 확보하셔야만이 전체적으로 평균 60점을 넘기는데 무난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요약집 교재 53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1절에 법의 성격과 재정 목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성격의 법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갈로 1번에 보면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 그리고 양갈로 2번에 보면은 상사특별법, 그 말은 상법과에 비교해보면은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법이고 민법과 비교해봐도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는 달리 그림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행위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알죠? 그 A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행위 영역 중에 일부 행위 영역만을 따로 특별히 규율하기 위한 B법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 행위 영역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을 적용해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 행위 영역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될 법은 두 개의 법이 되는 거죠. B법도 적용될 수 있고 A법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느 법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일반법과 특별법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법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A법은 상법, 그리고 이 상법의 행위 영역보다도 더 넓은 행위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C법이라는데 이거는 민법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 민법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한 행위 영역 속에 만약에 또 다른 법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D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법은 이 특별법인 D법에 대한 일반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절대적 구별이 아니라 상대적 구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절대적 구별이죠. 이 법이 사법이면 사법인 것이지 공법도 됐다가 사법도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공사법의 구별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법 영역에 속하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법 영역에 속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법들은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이 함께 섞여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법령력이 되겠죠. 이런 법령력을 우리가 사회법, 그리고 중간법, 혼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해 봤을 때는 여기에 속하는 법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는 소개해놨지만은 공인중개사법은 사회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중간법적인 성격을 지닌 법이다. 이렇게 보지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속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을 규명하면은 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 그 중개업을 특별히 누가 수행하느냐에 대해서 따로이 규율하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 됩니다. 왜냐? 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이라는 영업을 특별히 규율하기 위한 법이라면 상법은 중개업을 포함한 모든 영업을 두루두루 규율하기 위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업 행위를 비롯해서 일반 사인들의 모든 생활관계를 두루두루 규율하는 법이 바로 민법이죠. 그래서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 상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일반법, 이렇게 상대적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법을 규율하고자 한다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적용되겠죠. 그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상법으로 보충 적용하고 그 상법에도 흠결이 있는 경우는 민법으로 보충 적용하게 되고 민법에도 흠결이 있는 경우는 민법 제1조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죠. 민법 제1조에는 민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리에 따라 해결하면 해결 안 날 사건은 없습니다. 이 조리라는 것이 사물의 본성, 사물의 이치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이 양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구성들이 보편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그런 가치, 양심적 가치가 바로 조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바로 이렇게 부동산 중개법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면서 우리가 상법과 민법과 비교해 보면은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설명들을 우리가 쭉 설명해 놨는데 일일이 우리가 강의의 특성상, 사정상 우리가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교재를 충실히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첫 시간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닌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농협동조합법이라는 법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지역농협은 경제사업으로서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의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12조 1항에서는 이 지역농협협동조합과 중앙회 중개 업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9조 규정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농협이 농지의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을 농협협동조합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역농협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지닌 사람이 농지라는 특별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공인중개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농협동조합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죠. 그걸 먼저 적용하게 되니까 이 특별법에서는 농협동조합법에서는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농협이 농지의 중개업을 행할 경우만큼은 이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농지의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 규정인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소위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할 경우에 또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즉 특별법의 규정이 흠결이 있는 경우는 일반법으로 보충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다만 특수법인의 중개업무에 대하여 개별법에 이 개별법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별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지금은 농협동조합법의 사례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기본서 강의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산림조합법에서는 지역산림조합도 임야의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리고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관리기관도 산업단지 내의 공장 부지나 공장 건축물에 대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근거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은 이 자산관리공사라는 특별한 법인은 구조개선 사업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어떤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이 다 개별법상의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이고, 그런 규정들은 그 개별법상의 규정들은 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따라서 특수법인을 규율하는 개별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지금 제가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근거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이 다 개별법이라고 통칭한다 그랬죠. 이 개별법들은 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농협이 농지의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는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이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에 흠결이 있는 부분은 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업무로 수행하게 되고, 그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는 지역농협도 상법에 따라서 규율을 받게 되고, 상법에도 흠결이 있는 경우는 민법,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양갈로 이번에 상사특별법 및 민사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다라고 소개를 해놨는데, 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두고 있겠네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상법상으로 보면 기본적 상행위에 속하는 것이 우리 부동산 중개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행위도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상법에서는 중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지 않고 상사 중개업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더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가 아니라 민사 중개거든요. 그러면 이 민사 중개인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따로이 규율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라는 민사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으로 따로이 규율하고 있고, 또 결혼 중개라는 민사 중개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소개라는 이 민사중개는 또 직업안정법이라는 개별법에서 따로이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결혼중개업에 관련한 법률, 직업안정법, 이런 법들은 민사중개업에 관한 법들이죠. 그럼 우리 이 민사중개업도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하나의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상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따로이 규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법들은 즉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결혼중개업에 관련한 법률, 직업안정법, 이런 법들은 상법에 대한 다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고지를 읽어보면은 민사중개업의 하나인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개별법으로 따로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한편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도 지니므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와 관련해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법적인 원리를 활용한 판례 사례 하나를 아래 각주 1에서 소개를 해두고 있죠. 첫 시간이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법 적용의 원리인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이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각주 1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 제46조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상법의 해석에 따르면 기본적 상행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 업무를 즉 상행위를 실제로 영위하여 상인인 자가 즉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법상 상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해 준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채무를 보증을 설정해 줬다라는 거죠. 이 보증 설정해 주는 이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는 결국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결국 이 잔금 지급 채무를 보증한 행위도 무슨 행위로 간주된다? 중개 행위로 간주된다. 즉 상행위로 간주된다. 이런 판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의 어떤 법정의 의미를 좀 이해를 했는데 좀 어려운 사례를 갖고 소개를 해드렸네요. 그래서 좀 더 쉬운 사례를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끄집어 드리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읽어드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해두고 있죠. 한 가지만 끄집어드리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나 그 일반법인 상법, 여기에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 민법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나오죠. 상법에는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따라서 해결을 해보면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을 하거든요.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거고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이 있는 경우는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법 우선적인 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31페이지에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법 제1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 재정 목적은 고득점을 위해서 법조문을 그대로 가급적 외워두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재정 목적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셔도 좋은데 법률의 재정 목적만큼은 그대로 외워두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가지고 그 중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초창기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답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주 유사한 표현들을 구사해 가면서 답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이게 재정 목적이냐? 우리 제1조에는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말은 규정을 해두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을 유사한 표현들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해서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 목적을 묻는 문제가 출제의 의미가 있느냐? 출제위원 관점에서 보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정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조문들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조문들은 다 수단적 성격을 지닌 규정이 됩니다. 그럼 그 수단적 규정을 해석할 때는 이 목적 조항을 해석의 원리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단 규정을 해석할 때는 목적 규정을 고려해야 된다. 이 이치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에 관해서도 과거에 몇 차례 출제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령은 바로 법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이고 시행규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과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시행규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의 관계 속에서 법을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걸 판택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게 되면 그 제정된 법은 행정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시행할 때 위임받은 사항도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 위임받지 않은 사항이라도 그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면 행정부에서 규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 시행령이 되겠고 각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이 시행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법은 다 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하위 규범과 상위 규범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 법제 3조에 보면은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 3조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에서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로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이렇게 1호, 2호, 3호 세 가지를 규정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1호에는 토지, 2호에는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규정을 해 두고 있고, 그 다음에 3호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조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서 이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준 물건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통령령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인지 하위 규범인 시행령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위임 규정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위임을 시켜준 거죠.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그러지. 그러면 대통령령이 시행령이니까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2조를 보면은 또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법 제3조 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면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호, 2호, 3호 세 개를 또 규정해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2호와 3호는 통합이 돼 가지고 하나로 규정이 돼 있는데 1호가 바로 임목이 되겠죠. 임목. 그리고 2호가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세 개의 물건은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아니라 법에서 위임받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실무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큰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중개대상물을 법에서 정하는 거냐,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냐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왜냐하면은 만약에 임목이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이라면은 이 임목은 국회가 직접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명시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임목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서 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임목이 현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목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서 삭제시키려면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어요. 시행령만 개정해버리면 삭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법의 내용이 법에 적혀져 있는 거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냐, 이런 걸 사실상 구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이런 부분까지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냐, 이런 걸 출제한 지문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처리하는 요령을 그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처리하는 요령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명확하게 다 법에서 직접 정하는 거, 대통령이 정하는 거, 시행규칙에 정하는 거 구별해서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자, 그 다음 531페이지에 제2절에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인데, 우리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6개 용어에 대한 개념적인 아주 기본적인 조문으로서 출제가 매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갈로 1번에 중갱이의 의의해놨는데 중개라 하면 하는 용어 정의부터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이 그림은 늘 머릿속에 인식을 하면서 항상 어떤 주제를 학습하더라도 활용을 하실 상태로 그림을 익혀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림을 우리는 중개의 구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중개의 개념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을 한번 들다보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를 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조율에서. 그래서 결국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중개 행위와 알선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중개 대상물이라는 물건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라는 소위 거래 계약 행위, 즉 민법적 표현으로 빌면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 계약 행위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지 물건 그 자체를 대상으로 중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토지, 건축물이라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고 있어도 그 토지, 건축물이 법에 의해서든 어떤 현실적인 문제든 간에 거래 당사 사이에 거래 계약이 불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한다면 중개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아무리 중개 대상물이라는 물건이 맞아도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빙간 행위든 어떠한 행위든 간에 즉 어떠한 거래 계약 행위든지 간에 가능한 물건일 때 실질적으로 중개 대상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중개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 제9조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서 중개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개를 받았다 하게 되면은 바로 중개계약 관계를 맺었다.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게 되면 이전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게 되면 취득 중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취득 중개 의뢰도 받았고 이전 중개 의뢰도 개업공인중개사 한 사람이 받게 되면 단독 중개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 거래 당사자 일방이 한 사람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 중개 의뢰를 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했다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는 을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갑과 을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협력해서 공동 중개에서 거래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알선 중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상의 용어정의입니다. 우리 중개라 하면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 말은 중개대상물은 어떤 물건인지는 3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3조에. 이런 물건 중에 한 가지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빙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발견할 거는 이 물건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아닌 물건에 대한 거래를 알선한 행위는 실무에서는 중개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출제 사례로는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실무에서는 우리가 중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 권리금은 이 중개대상물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권리금 거래를 알선해주고 받는 대가가 있다면 그 대가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 뒤에 32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즉 권리금 거래 알선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왜?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상 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하는 대상 물건이 바로 이 물건 중에 한 가지 물건이라야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법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도 매회 한 문제씩 출제되는 주제가 됩니다. 자, 5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갈로 2번에 중개행위의 성격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론적 부분이죠. 자, 과거에 기출된 바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놓는데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늘 열려있기 때문에 학습해 봅니다. 자, 이 중개행위, 알선행위라는 것은 거래 당사 사이의 거래행위를 성립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보조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준비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예비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도와준다라는 거죠. 거래 당사자가 시키면 시킨 대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에 입각해서 독자적 판단에서 도움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독자적 보조 행위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중개행위 그 자체는 민법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행위다. 다만 이 사실행위인 부동산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 행위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은 법률행위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 계약은 법률행위지만 그 법률행위인 거래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선하는 중개행위 그 자체는 사실행위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중개행위는 민법상의 위임행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법률관계는 앞에서 그림에서 봤다시피 중개계약 관계죠. 이 중개계약을 민법의 전형계약 15가지 중에 하나인 위임계약과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행위는 민법상 위임행위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수임이 행하는 이 위임행위는 민법 규정에 따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즉 거래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행위를 할 때는 이 중개행위가 위임행위와 유사하니까 위임행위인 중개행위를 할 때는 위임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중개행위의 대상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물건, 중개대상물이라는 물리적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행위 즉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중개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면은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득실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물권 변동의 내용과 당사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속이라든가 유정이라든가 경매, 공매, 환매, 공용, 수용 이런 부분들은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틀림이 없지만 그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말은 그 부분에는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교재 533페이지에 이 부동산 중개행위의 이론적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